광양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들은 특수학교가 없어 순천이나 여수로 매일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했는데요.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광양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슬로시티는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전통 문화와 자연을 추구하는 국제 운동을 말합니다. 목포 원도심과 달리도, 외달도를 슬로시티로 지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현장 실사가 시작됐습니다. 해남의 명품 남도길로 불리는 달마고도에서 지난 주말 봄맞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온 5천여 명의 여행객들이 달마고도의 걷기 코스를 만끽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만 15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곡성과 여수, 완도, 신안 등에서 발생했는데 포항 지진의 여파로 발생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특수학교는 순천 선해학교와 여수 여명학교 단 2곳뿐입니다. 광양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매일 왕복 2시간이 넘는 통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전라남도가 광양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혀 이런 어려움이 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폐교한 광양시 옥룡면의 옥룡중학교입니다.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방치돼 있던 이 폐교 건물은 오는 2022년 전남 동부권의 장애 학생 교육을 담당할 특수학교로 탈바꿈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1일 간담회를 열고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광양 햇살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총 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 유치원과 초중고, 전공과까지 모두 23개 학급 규모로 특수학교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양 햇살학교 설립은 광양 지역 장애 학생의 원거리 통합과 순천 선해학교의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장애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추진됩니다. 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심사 통과 후에 본격적인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광양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337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늘어나고 있지만 광양에는 마땅한 특수학교가 없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순천 선해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매일 학교까지 통학하는 데 드는 시간만 왕복 2시간이 넘는데 학교가 세워지면 광양을 비롯한 인근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한층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학교가 세워지면 학생들은 기존 특수학교의 열악한 시설에서 벗어나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됩니다. 햇살학교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던 장애 학생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슬로시티는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전통 문화와 자연을 잘 보호하고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운동을 말합니다. 세계적으로는 250여 곳, 우리나라는 15곳이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됐는데요. 목포 원도심과 달리도, 외달도 섬을 슬로시티로 지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시작됐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슬로시티 연맹과 한국 슬로시티 본부 관계자들이 전남 목포를 찾았습니다. 목포 원도심과 섬을 둘러본 뒤 슬로시티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청 직원에게 주요 일정을 전해들은 실사단은 항구로 향한 뒤 곧바로 배에 오릅니다. 목포에서 10분 정도 달려 도착한 섬 외달도. 섬마을에 자리 잡은 아기자기한 주택과 해안가의 모습이 실사단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섬 곳곳을 둘러본 뒤 점심시간에 맞춰 도착한 한옥식 민박. 바다에서 건져 올린 전복과 야생에서 자란 토종닭 요리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Con le spinaci poi anche noi mangiamo le pannocchie, così l'aglio lo consumiamo, però gli altri piatti sono esotici per noi, ma buonissimi quindi. 외달도에서 점심을 마치고 이번엔 달리도로 향합니다. 선착장이 조금씩 가까워지자 풍물패의 흥겨운 가락이 실사단의 방문을 반깁니다. 달리도에 도착한 이들은 35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당산나무 앞에서 소원을 비는 모습을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하루 종일 주민들의 일상을 함께한 실사단은 목포야말로 전통과 자연,
인간이 공존하는 슬로시티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습니다. L'impressione generale è molto positiva, ci sono tutte le caratteristiche per essere città slow, c'è il rispetto per l'ambiente, il rispetto per la cultura propria e si vede nella fragranza straordinaria del cibo. Naturalmente città slow è innovazione attraverso la tradizione. 목포시는 원도심과 섬들이 슬로시티로 지정되면 목포의 브랜드 가치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효과가 될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따를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마을에 깃든 전설에서 풍습까지 느림의 미학을 고스란히 간직한 목포의 섬마을. 목포시의 슬로시티 가입 여부는 이르면 6월 초 국제 슬로시티 총회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해남에는 명품 남도길인 달마고도가 있는데요. 지난 주말 이곳에서 봄맞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온 5천여 명의 걷기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송효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 달마산에 조성된 명품 남도길 달마고도. 빼어난 산세와 다도해의 절경이 어우러진 이곳 달마고도에 전국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무도 힘들지 않게 걸을 수 있게끔 숲도 있고 햇볕에 타지도 않고 그냥 마을 그대로 힐링입니다. 해남 달마산은 전국 100대 명산에 선정될 정도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해 남도의 금강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달마고도는 땅끝 마을의 아름다운 절 미황사를 출발해 산 허리를 감도는 17.74km의 둘레길로 일반 산책로나 등산로가 아닌 12개 암자를 연결하는 암자 순례 코스입니다. 지난 2017년 완공됐습니다. 특히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기계를 쓰지 않고 돌 하나하나를 지게로 날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 달마산 달마고도에서 봄맞이 힐링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는 봄빛 완연한 땅끝의 정취를 만끽할 달마고도 걷기 행사를 비롯해 숲속 음악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한반도에서 가장 봄이 먼저 시작한 곳이 바로 땅끝 해남입니다. 관광객과 국민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이 축제를 마련했고요.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달마고도. 해남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15회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18년 기상연보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총 115회이며 이 가운데 전남은 15회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지진은 지난 2014년 5회, 2015년 전남 3회, 2016년 전남 4회, 2017년 전남 14회, 지난해 15회 등이며 연평균 6.2회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지진은 내륙은 곡성에서 2회, 해역은 여수와 완도, 신안 등에서 13회이며 포항 지진과 여진 등으로 인해 발생 빈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0일 낮 12시 40분쯤 순천시 덕월동 철길 건널목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수습으로 열차 운행이 3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건널목을 지나던 중 열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급히 빠져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차단기가 정확히 작동했는지 등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날로 심해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사이버 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과 학부모 자율 동아리를 지원해 학생 스스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실천하고 확산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시범적으로 학생 15개, 학부모 10개 동아리를 선정해 활동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학생 동아리에는 100만 원씩, 학부모 동아리에는 200만 원씩 캠페인 등 활동비와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전남 지역에서 하루 평균 34명이 출생하고 22쌍이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발간한 2018년 전라남도 통계연보를 보면 전남에서는 하루 평균 34명이 태어난 반면 46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22쌍이 부부가 됐고 11쌍이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죄 발생은 148건이고 화재 발생은 8건입니다. 건축 허가는 51동, 자동차 등록은 116대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 취업자는 사회간접자본, 기타 사업 서비스업이 65만 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농림어업이 20만 명, 광업, 제조업 10만 7천 명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 순천 방문의 해 홍보대사에 2인조 가수 노라조가 위촉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31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가수 노라조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현장에서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홍보대사 노라조는 순천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자신의 인기곡을 순천시 홍보 문구로 개사한 음원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앞으로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독특한 머리 모양과 의상으로 활동하는 노라조는 슈퍼맨 등 신나는 노래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라조로 활동하면서 저희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좀 의미 있고 좀 뜻깊은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순천의 홍보대사가 된 노라조 조빈 원음 잊지 못할 날인 것 같고요. 네. 다음에는 또 우리가 뮤직비디오도 찍게 되죠. 네. 그때는 또 이제 개사를 슈퍼맨 노래를 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순천만의 어떤 그 순천만 보통 이렇게 표지판 보면 순천 MAN 순천맨 이러거든요. 그렇죠. 슈퍼맨 네, 이렇게 해서 순천맨. 여러분들과 항상 또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할 테니까 항상 아름다운 순천처럼 또 아름답게 또 올 한 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놀아줘 같이 놀아드릴게요. 순천 와서 놀아줘. 국민권익위가 오늘 5일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에서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상담관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민원 상담 서비스입니다. 권익위는 이동신문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버스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남경찰이 4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은 권총이나 소총, 엽총 등 총기류와 폭약과 실탄 등 화학류, 도검이나 석궁이 해당됩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무인궤도 열차 스카이큐브 사태에 대해 시민과 함께 포스코에 강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30일 조곡동 장대공원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천만 스카이큐브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허 시장은 순천 시민 세대당 130만 원씩 포스코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돼 답답하다며 포스코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자회사인 에코트랜스는 순천만과 국가정원을 잇는 스카이큐브를 운영 적자를 이유로 순천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금 1,367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대항상사중재원에 신청했습니다.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에서 마세도시 목포 선포식이 열립니다. 목포시는 언론사와 유명 셰프,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목포의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선보이고 주요 관광지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앞서 으뜸 맛집 100곳을 선정하고 마세거리 조성을 추진하는 등 목포를 마세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흥지역 자활센터가 개소 15주년을 맞이해 센터 근로자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등 200여 명과 함께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참여자들은 장흥읍 중앙로와 장흥 토요시장, 탐진강변 등을 돌며 캠페인과 함께 탐진강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환경 변화를 함께 고민하고자 오늘 추진하는 캠페인과 정화 활동이 쓰레기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일자리 창출 찬양하는데 전 국민들이 그 일에 동참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가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하자는 뜻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남 지역 일부 대학에 김정은 위원장 서신 형태의 대자보가 붙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50분쯤 목포의 한 대학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조선 학생에게 보내준 서신 형식의 대자보가 붙어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목포와 순천 등 대학 7곳에 붙은 대자보에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윤 추구가 박살났다는 등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자보는 목포와 순천, 광양과 영암 등에서 발견됐으며 경찰은 CCTV 화면 추적 등을 통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광양시 5일 시장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내고장 만세운동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양 시민과 학생, 3.1운동 유족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 삼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광양여중 학생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플래시몹을 선보였습니다. 신안 지도읍 선돌이 선착장에 표지석이 들어섰습니다. 신안군은 29일 선돌이 선착장에서 표지석 제막식을 갖고 출향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성금 2,500만 원을 표지석으로 제작했습니다. 지도읍 선도는 해양수산부가 봄철 가볼 만한 섭 7선에 선정된 곳으로 현재 수선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공훈경찰이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공훈경찰은 1일 운전면허 학원에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전면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매월 한 차례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을 받은 결혼 이민자는 매주 한 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공훈경찰은 지난해 결혼 이민자 18명이 응시해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였다며 올해도 교육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제27회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영취산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산신제와 진달래 체험 부스, 여수 청년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여수시는 3일 동안 열린 이번 축제에 관광객 19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광양시 봉감면과 옥룡면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샛들마을 사업 선정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사업 선정지인 봉강면 하조마을과 옥룡면 중림마을에 사업비 31억 원을 들여 노후주택 수리 등 인프라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샛들마을 사업은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최동호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최 교수는 지난달 30일 목포대 청년무역 전문양성 사업단을 이끌면서 무역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최 교수는 그동안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현장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광양시가 전염질환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장티푸스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장티푸스 유행 지역인 동남아시아, 인도, 중남미 등을 방문할 예정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평일 오후 4시 이전까지 광양시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순천시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4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두부와 고기 등 수분을 포함하거나 내용물이 녹는 아이스크림과 흙무 등 채소 등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전남 지역 국회의원 지역구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갖가지 변수와 도내 총선 전망에 대해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선거구제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그거는 이제 뭐 패스트트랙을 태우니 많이 하는 그 논쟁이 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선거구제 문제라기보다는 선거제도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대의 기간을 선출하는 그 선출 방식의 적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우리는 이제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두고 있어요. 근데 각각이 지역 대표성을 좀 이렇게 띠는 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대의 기간인 국회의원 자체는 국민 대표의 성격이 강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는 그 국민 대표성을 띠면서 또 한편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러 계층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사회 전체의 통합과 융화를 꾀하자라고 하는 게 제도의 목적일 거예요. 근데 과거에 사실은 그 우리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1인 1표를 행사했던 적도 있어요. 그게 올해도 안 됐어요. 2002년도까지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 그런 제도가 문제인지를 별 문제의식 없이 지내다가 헌법재판소가 유형 결정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1인 2표제예요. 한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던지고 한 표는 비례대표 명부에 던지는 건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그 양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정당 득표율이 굉장히 낮은 데가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정당 지지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적게 갖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동해서 실질적 정당 지지도에 부합하는 정도의 그 의석수를 배분하자라고 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독일이나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기형 실시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고 이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하려면 비례성을 강화해야 되니까 비례대표 의원들을 더 늘려야 돼요. 이걸 지역구를 줄여서 할 거냐 아니면 의원 정수를 늘려서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결국 의원 정수 늘리자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서 지역구를 줄여서 가는 걸로 되면서 이제 막 많은 당들이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뿐만 아니고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내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 정가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고 있는 형국 같습니다. 아니, 실제 정당에서는 또 어떤 분위기인가요? 그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제도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상정이 되고 뭐 근본적으로 개혁하려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개혁을 못했던 것은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개혁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번에 국민 정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동형을 하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 연동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지 않고 연동형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사당이 합의한 이 연동형 자체도 100% 연동형이 아니라 50% 연동형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산술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이런 과정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있었던 것이고요. 현행 제도로는 우리가 가장 지금 국회, 특히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주의 문제, 그리고 국회가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현행 선거법 제도로는 난망하거든요.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건데, 이 선거법 제도를 바뀌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이 지역구들을 타파하자, 그리고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이런 그 여야 사당이 합의한, 물론 이게 바로 이 두 가지의 문제에 어떤 국민들의 어떤 명령인데,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지점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 혁신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는. 그런데도 이것마저도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12월 15일 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합의문을 폐기를 하고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이 정쟁에 휘말리면서 과연 이번 여야 사당이 합의한 이 선거법 개정안도 과연 제대로 통과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지금 계속 국회에서는 논의 중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뭐 통과될 것 같으세요? 어때 분위기 좀 어때요? 현재 분위기로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거의 결상전 수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최장 패스트트랙에 올려진다 하더라도 최장 3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게 처리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과연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가 통폐합되고 지역구가 축소되는 이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여야 사당 국회의원들 역시 과연 자기 지역구가 사라지는 이런 어떤 처지에서 지도부의 반기를 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여야 사당이 합의한 이 내용 100%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은 좀 들고 최악의 경우 부결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변호사님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좋은 제도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학자들도 그렇고 별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한때 서명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당장 의석수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욕을 먹고 말지. 말 바꿨다고 욕을 먹고 말지 자기 자리 없어진 거를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지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초반기에 연동형 비례대표 논의를 하면서 논의의 시작이 참 어려웠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의원수를 더 늘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 정수를 늘려서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원래 답이었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의원 정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은 제도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하면서 이 부분을 설득하고 갔어야 될 걸. 이제 그걸 설득을 못한 거니까 못하니까 이제 지역구를 줄이겠다고 든 거예요. 지역구를 줄이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욕먹고 말지 내 자리 없어지는 거를 용납을 하겠냐고요. 이게 정말 쉬운 문제 아닐 거예요. 예. 지금은 막 이런 논의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단계니까 지금은 뭐 편이 갈려서 이렇지만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두고두고 이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현재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개혁안이 답이 될 수는 있겠네요. 일단 이제 뭐 선거제도로서는 예전에 이제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로 전환하고 네. 또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더 많은 그러니까 비례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 실질적 지지도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의석변분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이제 굉장히 옳은 방향이고 또 이거 실시해 보면서 부족함이 있으면 또 개혁하고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선거제도가 차근차근 변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참 좋은 방향이긴 한데 이게 이제 항상 우려는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마음속으로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실현이 돼야 되는 건데요.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저항을 어떻게 피해서 또는 극복하고 가든 피해서 가든 이걸 넘어가야 될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좀 반대로 좀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1명, 2명 줄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사실 없어진다라고 좀 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없을까요? 그건 우리가 이 여야 사당의 개정안이 발표될 때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먼저 발표한 내용이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다. 지역 대표성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이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어떠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이제 전남은 광주, 전남, 제주, 광주 이렇게 4권역으로 묶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4권역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5석에서 6석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9석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4석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표율제가 도입됩니다. 석표율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 여기에 이제 순번에 짝수 번호에 2번 내지는 4번에 이 석표율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는 축소되지만 지역구는 줄어들지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회라고 하는 건 지역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대표성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표성과 국민의 대표성을 함께 아우르는 국회를 만들려면 지역의 대표와 국회 국민들의 대표, 계층과 계급의 대표들이 국회에 함께 들어가서 국정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역의 대표만 가지고 국회를 운영하겠다?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걸 다시 말하면 지역의 유지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자손 대대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막말로 날강도 같은 선거법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들에게 들이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지역의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논리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어떤 권역별 비례대표라든가 석표율제를 도입하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더 국회로 더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만들어졌다. 더해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 역시 국회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문도 열려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변호사님 뭐 추가로 얘기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분명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줄어들면 지역 대표성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의 단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일 게 아니라 비례를 늘려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게 가장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왜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가 안 되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기득권의식, 특권의식, 소수 정의에 의해서 보호받고자 하는 이런 측면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 정치 불신 이상으로 국회에 대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적 반발을 자유한국당은 등에 업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호를 자꾸 국회의원을 늘려도 좋겠습니까? 라고 계속 치는 게 그 부분이 국민한테 먹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를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인만 던져놓고 말 게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 정당이 이걸 실질적인 테마도 내놓고 이걸 토론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고 봐요.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못 그랬어요. 또 어쨌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빨리 도입을 해야 한다는 당위와 그 필요와 이걸 위해서는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서 빨리 일단 제도를 도입해 놓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도 역시 길이 아닌 길일 수도 있어요. 항상 어려운 건 극복하고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피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제 생각이고요. 제가 이 헌재가 이에 대해서 쓴 표현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는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거를 두고 국민 주권 원리의 출발점인 투표 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사회의 다원적 정치적 이념을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정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요. 어떻게 법률가 출신이 이 정말로 정당민주주의, 근대민주국가의 발전 이런 측면에서 비례성을 강화하고 비례대표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요구일진데 어떻게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이번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의원 정수를 못 늘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00% 연동을 못 시키고 또 50% 연동을 시키고 5% 연동을 시키는 거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해서 심지어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께서도 컴퓨터를 잘하면 됐지 뭐 부품까지 잘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게 너무 계산식이 복잡하고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를 가져가는 건 역시 길을 놔두고 돌아가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라도 각 정당이 더 나서서 어쨌든 의원 정수를 현실적으로 더 늘려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을 더 설득하고 더 논의하고 우리의 기득권을 더 내려놓겠다고 먼저 고백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다양한 논의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설득하는 과정이 분명히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제 현실적으로 좀 그 광주에서 2석, 전남에서 2석 지역구가 줄 것 같아요. 그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사실 유권자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 대표가 누가 되지?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이제 지역구가 줄어들고 나면 뭐 강원도의 경우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 이렇게 정말 어마무시한 지역이 국회의원 한 명에 의해서 대표되는 이런 구조로 바뀔 거라고 해요. 어쨌든 우리는 오래전부터 대통령은 내 손으로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내 손으로 하고 우리 동네 대표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미라고 하는 걸 너무 평가절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자꾸 이게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전남에서 뭐 예전에는 저군 이렇게 묶어서 한 4개, 5개 군을 묶어서 대표가 되니 대표에 대한 친밀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대표성의 측면에서 또 정치인과 유권자들의 그 친밀도의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 그 지역 그리고 국민 대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더 실력 있는 분들이 가서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어도 국회를 저렇게 보내놓으니까 국회가 훨씬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불안감이나 뭐 이런 또 이렇게 되면 정치에 대해서 더 집중을 좀 덜하게 되는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고 이제 이거 뭐 당장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네, 이번 선거 그 개정안을 보면 사권역이 5석에서 6석, 최대는 이제 전북까지 합쳐서 6석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들, 광주들, 전남들. 그런데 현행 선거 제도로 내년에 선거를 치르더라도 지금 현행 선거 제도가 15만 3,560명이 하한선이거든요. 현재 전남에서도 여수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도 동라물이 걸려 있고 서구울도 걸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선거 제도로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광주에서 1석, 전남에서 1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개정돼서 1석씩이 더 줄어드는 거죠. 사실적으로 보면 과연 이제 이런 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선거 제도가 지역의 대표성을 현저하게 그 약화시키는 선거 제도로 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신 권역별로 비례대표가 묶이면서 예전에 비례대표는 전국구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대표는 어떤 지역의 이런 부분들을 대변하기보다는 전국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가는데 권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현행 이게 바뀌게 되면 권역별 비례대표는 어차피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지역의 대표성이 어느 소지역, 목포라면 목포, 광양이라면 광양 이게 아니라 전남북 호남이라고 하는 이 대표성을 가지고 가고 뭐 경남이라고 충청도라는 대표성 가지고 가고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서 A라는 선거구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후보가 석패율로 부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A라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2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역구는 축소됐을 수는 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또 하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려면 의원수를 고정시켜 놓거나 의원수를 지금처럼
줄이거나 내지는 이제 300석 그대로 놔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다는 것은 또다시 산술적으로 굉장히 산식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제도를 놔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으로 간다는 것은 오히려 이 제도가 가지는 어떤 방향성 자체를 틀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올바른 방향성을.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저는 기본적인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단순하게 현재 정치인들의 어떤 반발을 넘어서 국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리고 설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정당들이 이런 부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야 원래 기득권을 보호하는 뭐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결사항전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한다는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을 보면 포퓰리즘에 너무 이제 좀 가까이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의원 정수 확대가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피해가 되는지 이것은 좀 정확히 좀 봐야 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 정수 확대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서민들, 중산층, 국민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국회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저는 농민 출신 국회의원이 한두 명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농민의 비중이 과연 3%밖에 되지 않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민들 그리고 이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인들, 여성들, 장애인들, 소수자들 이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야지 그렇지 않는 제도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그건 결국 기득권을 국회에 통해서 기득권을 반영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네, 뭐 분명히 국회에 대한 개혁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뭐 대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양한 논의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선거제 개편이 지역의 대표성 훼손과 지방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뿐입니다. 지역구 의원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한 보완도 분명히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4월의) 시작과 함께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무척 쌀쌀한데요. 외출하신다면 평소보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해서 좋음 수준이 유지되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는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맑고 온화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람이 그리 세지는 않아 물결은 0.5에서 1.0m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당분간 대기질은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